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소개할게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 채널에 장점을 살려서 이 디테일을 제대로 파봤습니다. 좀 길어요. 연쇄 살인 사건에다가 범인이 또라이 짓도 너무 많이 하고 그가 자라왔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천천히 쭉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설거지 준비하고 계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클릭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이 설거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1988년 8월 22일이었어요. 서울 88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죠. 이 매미가 매매매매 아주 귀가 멍할 정도로 울던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여자아이 마리가 실종되었어요. 이루마 빌리지라는 아파트에 마리의 친구 집이 있었어요. 마리는 여기에 놀러 가려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한 육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아저씨가 꼬마야, 많이 덥지? 우리 시원한 데 가지 않을래? 마리는 더워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육교 위로 올라왔는데 착해 보이는 아저씨가 친절하게 시원한 데 가자고 하니까 그를 따라갑니다. 이 육교가 바로 마리가 납치되었던 장소예요. 마리가 이 계단을 올라갔는데 반대편에서 이 남자가 마리가 육교를 건너려는 걸 발견을 하고서 빠르게 넘어왔고 이 육교 위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리와 남자가 향한 곳은 한 변전소 옆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이 사진 속에 송전탑이 보이죠? 이곳이 신타마 변전소인데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시엔 차가 들어갔었대요. 이 변전소의 펜스를 쭉 따라서 차가 다닙니다. 이 옆엔 등산로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 남자는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뒀고요. 마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 이후에 마리의 행방은 묘연해집니다. 한편 마리의 엄마 아빠는 애가 집에 안 오니까 찾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마리 친구 집 이루마 빌리지 근처를 수색하는데 목격자들이 조금 나옵니다. 일단 마리를 봤다던 남학생 2명이 있었는데요. 오후 3시쯤인가 그 꼬맹이가 어떤 남자를 따라가던데요. 또 어떤 아주머니도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루마 빌리지 앞에 있는 육교에 여기서 한 남자와 마리가 지나가는 걸 봤다. 경찰은 이건 유괴다 생각을 했고요. 아마 범인이 곧 집으로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할 겁니다. 이제 경찰들은 집 안에 녹음기 설치하고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범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여기 돈이 필요해서 마리를 납치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어요. 또 다른 2번째 여자아이가 실종됩니다. 이날은 1988년 10월 3일이었고요. 이 같은 사이타마현의 한노시에서 요시자와 마사미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종되었어요. 마사미는 학교를 마치고 오후 2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가방을 두고 란도셀이라고 하죠. 놀러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누군가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 동네 사니? 아저씨가 길 찾고 있는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마사미는 별 의심 없이 이 범인의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한 달 전에 마리 실종 때와 똑같이 아이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제 비상이었죠. 이 한 달 간격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2명이나 실종이 되었어요. 단서도 없었고 범인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제보를 받는 게 유일했기 때문에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뉴스에 보도하고 그 당시 수사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마리와 마사미 부모도 언론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인터뷰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서 보내주세요.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로부터 2달 뒤인 12월 9일 설마 했던 3번째 실종이 또 벌어졌어요. 여전히 마리와 마사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또 터진 거예요. 이번에도 사이타마현이었고요. 카와고에시에 살던 4살 남바 에리카가 사라졌습니다. 에리카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오후 한 4시 반쯤에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친구 집이랑 에리카 집이 같은 동네예요. 한 1분만 걸어가면 바로 집에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에리카가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남자가 꼬마야 춥지? 따뜻한데 가지 않을래? 자신의 차로 유인해서 납치해버립니다.
이 첫 번째 아이한테는 "덥지? 시원한 데 가자." 이렇게 유인했고 또 같은 패턴으로 지금 12월이니까 "춥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이타마현에서 실종됐어요. 4살 마리, 7살 마사미, 4살 에리카. 다 어린 여자아이들이었고 제대로 저항 한번 못했겠죠. 어른들의 보호가 제일 필요한 그런 힘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리무중이었어요. 범인이 누군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대신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성애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전단지 뿌리면서 목격자를 찾고 있었는데 뭐 간간히 제보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딱히 의미 있는 제보는 아니었대요. 자, 그러다 12월 15일 에리카가 실종된 지 6일 만에 에리카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에리카의 집에서 한 35km 떨어진 곳에 나구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와고에시에 있는 나구리예요. 자, 이 마을의 한적한 숲속에 나구리 소년 자연의 집 체험 학습장이 있었어요. 애들 캠핑도 하고 자연 탐구하는 그런 클래스도 열리고 지금은 이름이 나구리 겐키 플라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 근방에서 에리카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전라의 상태로. 경찰은 아마도 이 자연의 집 주차장에서 범인이 에리카를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요. 여긴 그냥 숲이에요. 당시 12월이라서 저녁 6시, 뭐 7시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고, 또 혹시 자연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수상한 걸 목격하지 않았을까? 조사를 했지만 이 주차장이랑 자연의 집 건물이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찰이 주변을 더 수색하자 강둑 아래에 요코세 강이라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에리카의 옷가지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에리카의 시신이 발견된 날, 같은 날이에요. 첫 번째 피해자 마리 있죠. 여름에 육교에서 납치되었던 그 마리의 가족에게 엽서가 한 장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보낸 사람은 마리를 유괴한 유괴범이었습니다. 이 범인이 처음으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소름 돋는 게 그냥 평범하게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 문자로 콜라주 되어 있는 엽서였는데 내용은 마가 이루와 마가 있다. 이 한자 마는 마귀할 때 마자예요. 그리고 이날 이런 엽서를 받은 건 이 마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리카의 집에도 역시 엽서가 한 통 도착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문자로 된 콜라주였고요. 내용은 에리카, 추위, 기침, 목, 휴식, 죽음. 6가지 단어였습니다. 이 뭔가 암호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걸 해독하자 살아 돌아갈 수 없어서 딱하다 라는 뜻으로 밝혀졌어요. 이 범인은 에나그램으로 이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 에나그램은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우리가 쓰는 뭐 단어나 문자의 배열을 조금 바꿔서 암호처럼 표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살인, 이 murder를 알파벳 반대로 이제 레드럼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가 있어요. 아무튼 범인은 자기가 무슨 스타 살인마라도 된 마냥 이 콜라주를 만들고 막 메시지를 암호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찰들 한번 해석해 봐라. 이런 관종짓을 하고 있어요. 자, 마리와 에리카 집에 도착한 이 엽서 2장이 처음으로 범인이 자신을 드러낸 건데요. 대담하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범인이 얼마나 똘끼가 가득하냐면 어떤 요구로 수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살인마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 소름 돋는 메시지들이 도착한 지 한 2개월이 지났어요. 1989년 2월 6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피해자 마리의 집에 또 뭔가가 도착했어요. 마리 집 아파트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흔히 보이는 택배 상자 같은 모양이에요. 부모가 이걸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안에 든 게 뭐였냐면요. 마리가 실종됐을 때 입었던 옷이 온 게 아니라 그 옷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핑크색 반바지랑 샌들, 뭐 이런 옷가지들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한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의 집에 도착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상자를 열어보니 뭔가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너무너무 소름 돋는 게 검게 타서 부서져 버린 뼈 조각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리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가 10개 정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에도 콜라주로 메시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면 마리
유골, 구의, 증명, 감정. 이 범인이 이거 말이 유골이니까 경찰들 니네가 알아서 감정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메시지를 일부러 마리 가족들에게 보라고 현관문 앞에, 아파트 현관문 바로 앞에 상자를 열어둔 채 두고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갈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시신이 발견되고 약 2달 뒤에 상자를 보낸 걸까요? 사실 마리 집에 범인이 상자를 보내기 바로 전날 에리카의 부모님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 장면은 TV에 방송이 되었거든요. 자, 에리카는 유일하게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요. 뭐 추모식도 하고 이런 일정들을 마무리한 뒤에 한 2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에리카의 부모가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 에리카는 시신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입니다. 아직 실종 상태인 마리와 마사미는 제발 돌아오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꼭 살아있길 기도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범인이 마리의 시신 일부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 타이밍을 보면 범인이 방송을 보고서 뭔가 반응을 한 것 같죠? 뭔가 어떤 자극을 받았나 보죠. 뭐 어쩌지? 내가 마리 죽였는데? 내가 확인시켜줄게. 집 앞까지 와서 놓고 간 거예요. 정말 보통 관종이 아니죠. 아니 우리 택배 도둑이 내 집 앞에 있는 물건만 훔쳐가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마리의 부모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내 딸의 납치범이 버젓이 우리 집 앞에 왔었다고? 내 딸의 유골을 들고? 경찰은 이 범인이 보낸 상자를 증거품으로 이제 수거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10개 치아 있죠? 이것들을 분석해야 했는데요. 도쿄대 치의학과 스즈키 카조 교수에게 보냅니다. 감정 결과는 이 치아의 대부분은 유치다. 그런데 영구치도 섞여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아니 마리가 4살이었기 때문에 영구치가 있을 가능성이 낮았거든요. 보통 영구치는 한 6살부터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마리의 치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소견을 냅니다. 근데 이게 감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1차 소견일 뿐이고 최종 감정이 아니라 정확히 치아의 연도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경찰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안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지 수사엔 진척이 없지 뭐라도 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빨리. 경찰들은 이 치아는 마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식 발표를 해요. 지금 이 발표 시기는 치아가 발견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성급하게 발표를 했던 거죠. 자, 그러자 바로 다음날 2월 8일에 스즈키 교수가 이 경찰의 보도가 잘못되었다 이제 반박하는 발표를 합니다. 아직 공표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경찰의 발표가 너무 빨랐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자, 그렇게 다음 날인 2월 9일 다시 사이타마현 경찰이 치아를 재감정하겠습니다. 정정 보도를 했어요. 경찰이 신중하지 못했죠. 이 마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어딘가엔 제발 살아있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보를 내고 이 스즈키 교수랑 갈등하고 있으니까 크게 상심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범인이 또 관종짓을 했어요. 2월 10일 치아를 재검하기로 발표한 바로 다음날 야사의 신문 도쿄 본사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로 범인이 보낸 것이었어요. 이마다 유코라는 여자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범행 성명. 콘도 마리의 집으로 뼈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낸 건 바로 저입니다. 이번 콘도 마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저지른 짓이죠. 제가 이곳에 이렇게 진실을 써내려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상자에 들어있던 뼈는 명백하게 마리의 뼈입니다.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데려갔는지 말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 죽어있는 마리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 신문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마리의 죽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경찰 니네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편지로 화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하라고 뼈까지 보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망쳐? 내가 보낸 건 분명 마리가 맞아. 시신 사진까지 첨부해서. 또 범인이 반박한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마리 부모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뼈와 함께 있던 폴라로이드 사진 있죠? 거긴 마리 반바지랑 신발이 찍혀 있었는데 경찰은 그 사진에 마리의 티셔츠가 찍혀 있다. 고양이 프린팅 티셔츠를 시종 당시에 입었는데 그 티셔츠 사진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사진 중에 티셔츠가 담긴 사진은 없었어요. 그냥 바지랑 신발만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 중에 내가 보낸 사진에는 티셔츠는 찍혀 있지 않은데? 당연하지. 티셔츠는 마리 시신과 함께 산속에서 썩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거고 경찰은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에게 이제 아담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짓과 다르게 경찰이 발표하니까. 이게 무슨 심정일까요? 마치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알아줘? 화가 난다? 뭐 이런 걸까요? 이 편지 제목이 범행 성명인데 이거 뭐 항의 서한이에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 보름이 지난 3월 1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리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범인이 마리 집에 보낸 것은 마리의 치아가 맞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1일 이 치아 감정 보도를 본 범인이 또 편지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아사히 신문 도쿄 본사 발신자 이름도 똑같은 이름 이미다 유코. 제목은 고백문으로 시작합니다.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아이와 함께 성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신에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동안 붙잡히고 싶지 않아 라는 소원을 빌며 보고 싶은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다. 이 바람을 필사적으로 지킬 예정입니다. 이 문장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씩 뜯어서 해석해 볼게요. 일단 장례식을 치러준 건 고맙다. 이 말은 마리 부모에게 한 거예요. 내가 보낸 유해를 가지고 마리의 장례식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마리의 조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사이코패스 같죠? 그리고 15년 동안 붙잡히고 싶지 않아. 자, 여기서 15년은 당시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다고 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경찰에 잡히고 싶지 않다. 자, 이런 말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다. 이건 내가 아이를 유산한 여자인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범인이 여자라는 건가? 근데 분명 경찰은 용의자가 남자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당시 일본에서 프로파일링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거의 최초로 수사의 프로파일링이 시도가 되었다.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경찰은 범인은 바로 남자구나 라고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목격자들도 범인이 남자라고 했잖아요. 또 이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목적이 다분하죠. 성범죄.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범인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할 텐데 일부러 여자라고 이름까지 밝히는 걸 보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이고 싶다. 왜 가위바위보 하면서 내가 가위 낼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실제로 가위 내는 사람 있나요? 자, 아무튼 범인은 자신이 여자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이러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비슷한 시기에 3월 29일에 바로 옆 동네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죠. 17살 여고생이 길을 가다가 납치당해서 감금되었고 정말 그 동물에게도 못할 그런 짓을 저지른 뒤에 콘크리트로 매장되었던 그런 희대의 사건인데요. 자, 이게 터지자 경찰이나 언론들의 관심이 전부 다 이 사건에 쏠리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 사이타마현 유아 납치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1989년 6월 6일 세 번째 피해자 에리카가 살해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콘크리트 살인사건으로 일본이 떠들썩한 사이에 범인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스물스물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겠니?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도쿄 고토구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엔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이라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 후반에 이곳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니스장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테니스장 옆에 동은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번엔 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5살 노모토 아야코가 범행 대상이 되었어요. 아야코는 이날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범인이 다가옵니다.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해? 내가 네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나 따라오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아야코는 이 범인의 차로 걸어갔어요.
자, 이 차는 학교에서 아야코 집으로 가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자,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번화가도 아닙니다. 자, 여기 세워져 있던 범인의 차에 올라탔어요. 참고로 이 화살표 방향이 아야코 집이에요. 이 길가는 납치된 장소고, 아야코는 이렇게 집을 바로 앞에 두고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희생자까지 나왔어요. 이 연쇄의 실종이 언제 끝이 날까요? 자, 범인은 더 대담해졌어요. 아야코 실종 5일 뒤인 6월 11일에 이 사이타마현 한노시에 있는 미야자와 호수 공동묘지의 한 화장실에서, 간이 화장실에서 뭔가 발견됩니다. 누가 까만 봉지에 뭔가를 담아서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갔어요. 잠시 이 묘지에 참배웠던 한 회사원이 화장실 갔다가 이 봉투를 보고서 너무 수상해 보여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봉투를 열어보니 이 안에는 어린이의 시신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게도 몸통만 있었대요. 정확히는 얼굴이 없고 손목이랑 발목이 잘린 상태였어요. 이 시신은 5일 전에 실종된 아야코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대요. 과거에 토막살인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야코가 5살밖에 안 됐어요. 이 어떤 미친놈이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경찰들은 긴장했죠. 자, 근데 왜 아이의 시신이 토막냈을까? 특히 손목이랑 발목이 잘린 건 정말 특이한 경우였다고 해요.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는 혹시 범인이 손이나 발에 뭔가 컴플렉스가 있나? 보통 이런 범행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끔찍한 아야코 토막 사건 이후에 한 달 반이 지난 7월 23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육교에서 실종된 마리 사건 이후에 이제 거의 1년 뒤에요. 이 사건은 지금 1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자,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여기 웬 미친놈이 있어요. 빨리 와서 좀 잡아가세요. 경찰이 출동한 곳은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히에다 신사의 한 공원이었어요. 신고자는 한 남성이었고요. 그 옆에 쭈뼛쭈뼛 거리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경찰은 무슨 일이냐 이제 묻자 이 자식이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상습범이야. 어휴 재수없어. 빨리 체포해주세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신사 공원에서 이 두 자매가 놀고 있었어요. 언니는 9살, 동생은 6살. 근데 한 20대 남자가 이 자매에게 쓱 다가오더니 아저씨는 카메라맨이야. 사진 좀 찍어줄까? 애들은 네 좋아요. 저 이렇게 사진 찍고 놀면서 경계가 좀 풀리자 이 남자가 6살 동생에게 아저씨랑 저기 가서 사진 더 많이 찍자.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숲속 깊숙이. 자, 그리고는 아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설득했어요. 그냥 애한테 이렇게 입 벌린 소리 하면서 꼬드긴 거죠. 그 사이 9살 언니는 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챘어요. 바로 아빠! 저기 이상한 아저씨 있어요. 이 자매의 아빠가 아이들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디 근처에 있었나 봐요. 이 아빠가 헐레벌떡 숲속으로 갔더니 이 미친놈이 자기 딸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걸 보고 막 눈이 뒤집혔겠죠. 바로 이 남자를 제압을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이 숲속으로 막 도망쳤대요. 다행히 이 아빠가 이제 범인의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대요. 신사 주차장. 여기가 숲속이고 외진 곳이니까 차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범인의 차구나.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범인의 차는 검은색 닛산 랭글리였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자 범인이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제 발로 자기 차 앞으로 온 거예요. 자, 이땐 아빠가 다시 한번 멋지게 제압을 합니다. 너 내가 차만 봐도 다 외웠고 도망가도 소용없어. 범인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울부짖었어요. 근데 이게 뭐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 아빠는 뭐라고 말했냐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아야코 납치한 네 번째 사건 범인도 아직 안 잡혔는데 너 좀 수상하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아동 추행범이 잡혔습니다. 그는 바로 미야자키 츠토무였어요. 경찰은 츠토무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의 손이 좀 이상해요.
이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손목에 장애가 있고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서 성범죄 저지르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이 직감적으로 이놈이다. 1년 동안 일본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이타마 유아 납치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에?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오늘 한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연쇄 납치요? 저 아닌데요? 그렇지만 경찰의 장시간 취조 끝에 이 치토무는 네 번째 피해자 아야코를 내가 살해했다 자백을 합니다. 자, 근데 다른 아이들은 모른대요. 아야코는 몸통 시신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그 피해 아이입니다. 그건 내가 했다 자백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야코의 나머지 시신 일부를 오쿠타마초 산속에 유기했다고 밝혔는데 다음날 이 자백이 있고 바로 다음날 산속에 가보니 진짜 아야코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빠르게 언론에 알려졌고요. 이 기자들이 츠토무 집에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당시 츠토무 아버지는 집에 있었는데 별로 당황하지 않았대요. 되게 평온하게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도 아유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치토무가 살인을?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럼 방을 좀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게요. 그의 아버지는 뭐 그러시든가 방에 가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이런 묘한 답변을 하고 기자들을 치토무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자, 여긴 치토무의 집이고요. 대가족이 살았어요. 뒤쪽에 이 공간이 바로 치토무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자 진짜 소름. 이 사진은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래요. 많은 일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온 벽을 감싸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무려 5,793개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이 숫자는 기사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거의 6,000개에 달하는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이거 광기 아니에요? 몸 하나 딱 놓일 수 있는 공간 빼고는 다 비디오인데? 아님 만화책, 잡지, 심지어 창문도 다 막아놔서 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게 해놓고 어두컴컴하게 두더지 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트토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런 만화, 비디오 이런 거밖에 모르는 오타쿠다. 살인과는 거리가 먼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의 방을 공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진 공개되고 나서 이 치토무는 오타쿠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별명이 생긴 거예요. 사실 오타쿠가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는 아닌데 이런 오타쿠 범죄자들이 생기니까 일본에서도 거부감이 컸다고 해요. 오타쿠, 히키코모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다. 그리고 이 치토무의 방에는 경찰보다 기자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요. 경찰이 왜 압수수색을 빨리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때가 1980년대예요. 이 사건부 기자들이 지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 인터넷도 잘 없던 시절에 한 사건에 몇 달 동안 밤새 집착하고 물고 매달려서 취재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기자들 에너지가 넘쳤고 뭐 파워도 셌고요. 경찰과 친한 기자들도 많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이런 걸 감안한다면 경찰들은 수색 영장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뭐 기자들이 현장에 먼저 오는 뭐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이 먼저 츠토무의 집에 도착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1시간 뒤에 왔어요. 그제서야 용의자 방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폴리스 테이프 치고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근데 츠토무의 방에서 발견된 건 비디오, 만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리와 에리카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비디오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경찰들은 이 많은 비디오와 만화책 정말 다 분석해야 했어요. 비디오 1분 1초도 빼지 않고 다 봐야 했고 만화책도 한 장 한 장 다 넘기면서 검수를 합니다. 무려 74명의 경찰과 50여 개의 비디오 플레이어를 투입해서 확인을 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다고 해요. 비디오 장르도 정말 다양했어요.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았고요. 예능 방송 녹화한 거, 또 아이돌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테니스랑 프로레슬링, 이런 스포츠 경기도 있었고요. 동물 다큐도 있어요. 또 이게 그냥 파는 비디오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비디오를 보면서 녹화한 것도 많았고요. 게다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런 잔혹한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취조실에서 경찰은 치토무, 너 아야코 말고 그 전에 마리, 마사미, 에리카 다 네가 한 짓 맞잖아.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고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근데 치토무 방에서 마리랑 에리카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었죠. 그게 나오고 나서는 추가 범행을 인정했어요. 경찰은 왜 시신을 방 안으로 가져왔냐 물으니까 그냥 곁에 두고 싶어서요. 불심이 생겨나서 장례식 해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경찰은 왜 약한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했냐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성인 여자는 상대가 안 되니까요. 정말 비겁하죠. 이 성인 여자들에게는 말도 못 붙이고 질 것 같으니까 대합하기 어려우니까 여자아이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것도 한참 어린 10살 이하의 아이들. 나중에 그가 정신 감정을 받긴 하는데 정말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자, 문제는 4명의 여자아이들 중에 이 시신이 발견된 아이들의 범행만 자백을 한 거예요. 마리, 에리카, 아야코. 아직 두 번째 피해자 이제 마사미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증거 있는 것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물다가 결국에 자기 차에서 마사미의 혈흔 반응이 나왔다. 이 증거를 내미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합니다. 이 모든 자백을 하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진짜 증거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는데 이 신문사에는 편지 쓰고 나름 자기가 대단한 살인마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냥 사회생활 못하는 그 찐따였습니다. 경찰이 치토무를 압박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했어요. 이 증거 분석하면서 이 경찰들도 그래도 사람인데 약간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증거는 방에서 피해자들 시신이 일부 발견됐죠. 또 그 차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또 그가 촬영한 비디오 영상도 있었는데 일요일 빅 스페셜이라는 방송을 녹화해 놓은 테이프였어요. 근데 여기 교묘하게 이 방송 사이에 9분 10초 정도 치토무가 직접 촬영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의 몸을 추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의 마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은 마리를 추행한 거예요. 또 여기에 치토무 본인의 이렇게 손이 찍혀 있는데 이 손목에 시계까지 차고 있어요. 이건 바로 그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치토무가 체포됐을 때는 안 차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앞서 4번째 피해자 아야코 납치되었을 때 이 아이의 학교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이 아야코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이 테니스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치토무가 여길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몰카 찍으러. 테니스복 안에 뭐 속바지나 속옷 이런 거 입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찍고 있었어. 그러다 한 번은 걸린 거예요. 아야코 사건 있기 일주일 전에. 한 주민에게 잡혔는데 이때 치토무가 뭐 미친 듯이 도망가다가 이 시계를 떨어뜨린 거예요. 쫓아가던 주민은 이 시계를 주워서 경찰에게 맡겼는데 바로 이게 비디오에 나온 치토무의 시계였습니다. 또 그의 방에서 같은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증거는 콜라주 만든 거. 치토무가 피해 가족들에게 엽서를 보냈죠. 그게 어디서 만든 거였냐면 이 치토무 집안이 동네 신문사였어요. 그래서 오래된 신문이 잔뜩 있었고 그걸 바로 쓴다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확대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엽서에 붙인 거예요. 되게 치밀하죠. 경찰이 이 글씨체 분석을 의뢰했더니 치토무 집의 신문과 같은 글자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까 치토무도 더 이상 자백을 피할 수 없었어요. 2달에 걸쳐서 살인 자백을 했고 그가 말한 유기 장소에서 시신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됩니다. 이렇게 그는 4건의 유아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제 그는 태연히 현장 검증도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니고 납치하고 시신 유기했던 장소들이 다 드러났어요. 특히 현장 검증 때 이 육교 아래에서 찍힌 장면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래요. 치토무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찍힌 사진. 그리고 치토무에겐 국선 변호사 2명이 선임됩니다. 근데 치토무 집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금수저예요, 치토무. 그리고 처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을 때 이 치토무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 변호인이 맡았던 죄수가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아빠 찬스를 씁니다. 아빠, 나 변호인 사전으로 바꿔줘. 근데 아빠가 거절했어요. 내가 피해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치토무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미야자키 치토무는 1962년 8월생이고요. 도쿄도 아키루노시 출생입니다. 이 아키루노시는 도쿄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접근 가능한 도쿄 외곽이에요. 치토무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여동생 둘이 함께 살고 있었고 대가족이었죠. 여기서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수저 집안이에요. 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촌회 의원이셨고요. 할아버지는 정회 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방 의원쯤 되는 그런 위치예요. 동네 유지였죠. 원래 이 집안이 대대로 직물 공장을 했었대요. 그러다 1957년에 더 이상 직물 공장이 어렵다.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이 치토무의 아버지가 지역 신문사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아키카와 신문이에요. 이 신문은 무가지인데 이 무가지는 메트로 신문 아시죠? 돈 안 받고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신문을 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나요? 요즘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이 거의 가내의 수공업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업 담당, 광고주를 모집했고 할머니는 수금 담당, 아버지는 취재하고 편집하고 어머니는 인쇄, 이렇게 분업이 착착착 정해져 있어요. 가끔 치토무와 여동생들도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치토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이 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양손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질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병명은 양측 선천성 요척골 유합증이라는 병인데 되게 드문 희귀 질환이고 당시 일본에서 한 150명 정도밖에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수술 성공률도 낮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1% 확률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게 좀 치토무가 컸을 때 그때 수술합시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동의했고요. 실제 치토무가 생활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대요. 글씨도 쓰고 나중에 운전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치토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자랐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대요. 이 부부가 신문사 일로 워낙 바빠가지고 애들을 못 챙겼고 할아버지가 거의 치토무를 키웠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는 손자가 손이 아프니까 뭐만 하면 안타까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냐 오냐 키웠다고 합니다. 치토무의 학창 시절도 순탄치 않았어요. 당시 일본의 이지메 뭐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고 또 장애가 있으니까 자존감도 낮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조용조용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는데 이 손 모양이 약간 이상하니까 내가 이걸로 책상을 썰어볼 거야! 뭐 이런 장난인지 모를 뭐 소동을 피우기도 했대요. 자,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했대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명문 메이지대학 부속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선 물론 이 학교가 좋지만 일부러 여자애들의 놀림을 받기 싫어서 남자 학교를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치토무 집에서 학교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2시간 거리인데 굳이 멀리 있는 학교를 가게 된 건 여자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은 80년대부터 남녀공학이 있었나 봐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치토무는 명문고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선 그닥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반에 한 56명 중에 40등 하는 정도 그런 수준이었대요. 자, 그래서 원래는 메이지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엔 입학을 못하고 1981년 도쿄 공예 단기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단기대학은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와 비슷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성인이 된 치토무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조직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당연히 없었고요. 동성 친구도 몇 명 안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퍼즐하거나 아니면 만화, 아니메주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잡지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건 치토무가 직접 만든 해피뉴 이어 카드예요. 자,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친구랑 방송사에 놀러도 가는데 우연히 리포터가 인터뷰 좀 합시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치토무도 아니고 그 옆에 친구한테. 근데 치토무는 불편해하면서 이 친구 뒤로 숨는 그런 장면이 찍히기도 했어요.
1983년도에 치토무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취업을 하긴 했어요. 이 숙부님이 연결을 해줘서 한 인쇄회사에 들어갔는데 인쇄 장비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한 3년을 일하다가 잘렸어요. 일단 일도 잘 못했고요. 일하다가 낮잠을 자기도 하고 갑자기 저 집에 갈게요. 이러고 무단으로 조퇴하는 일도 있었어요. 딱 회사에서 잘릴 집만 골라서 했는데 이 숙부님이 이 회사의 뭐 임원인가 조금 높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직원들도 함부로 치토무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치토무를 다른 지방으로 발령냈어요. 근데 이제 치토무가 못 가겠다. 싫은데요? 대해? 이러니까 잘라버린 거지. 회사에서 잘린 치토무는 본격적으로 전업 히키코모리 생활을 합니다. 한 반년 정도 방 안에서 안 나오고요. 부모님이 정신 차려라. 일을 해야지. 막 시키면 누가 소리 질러요. 이런 이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의 부모님이 이제 거의 반강제로 신문사, 자기 집에서 운영하는 이 신문사에 심부름이라도 해라. 잡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심지어 부모님이 월급도 많이 줬거든요. 당시 대졸생이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줬어요. 그런데도 일을 안 해. 이 시기에 그는 여전히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일본엔 비디오 서클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회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녹화해서 더빙하는 거예요. 유튜브 장삐쭈나 유준호처럼 내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이런 일종의 창작물을 비디오 서클의 다른 회원들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의 방 안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걸까요? 자, 아무튼 치토무는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완전 빌런이었어요. 본인이 만든 비디오는 안 주면서 다른 회원한테는 계속 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오타쿠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도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럼 치토무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 전문가는 그가 가장 믿고 따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분석을 했어요. 1988년 5월이었어요. 그가 26살 때 이땐 첫 번째 마리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토무는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았고 유일하게 어린 시절부터 의지했던 곳이 이 할아버지의 품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시자 치토무는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할아버지 추모식 때는 친척들에게 폭언을 하고요. 49제 때 다 같이 이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가족들하고 언쟁하다가 나중에 범행이 한창 진행 중일 때 88년 12월에는 아버지랑도 큰 다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이가 점점 드니까 너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뒀냐 물어봤대요. 저금한 돈이 얼마냐고. 근데 추토무는 돈 없는데요? 안 그래도 아들이 일도 잘 안 하고 히키코모리 생활도 막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줘도 저금도 안 해? 이 일로 아버지가 격노하자 치토무는 아버지의 이제 머리채를 잡고서 자기 차 문짝에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이 일로 아버지는 이 머리를 열고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크게 다칩니다. 자, 그동안 그가 어떻게 눌러왔던 그의 폭력성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더 거칠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이 범죄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연결되었냐면요. 이 치토무는 피해 아이들의 시신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부활시킬 거다.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였어요. 이 집에서 지프로 만든 인형에 머리띠를 씌우고 시신 일부를 옆에 두고서 기도했어요. 부활의식이라고. 심지어 그는 네 번째 피해자 아야코 있죠? 먹었다 진술을 합니다. 살점과 피를. 그 전까지 세 번째 피해 아이들은 시신을 다 유기를 했었고 일부만 집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네 번째 범행부터는 더 대담해졌고 아야코를 자기 방으로 데려온 거예요. 직접 아이 몸을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나서 여러 부위를 토막냅니다. 그리고는 시신 일부를 먹었다고 했어요.
자, 사실 이 시긴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런 오컬트적인 살해 동기는 츠토무의 주장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살려내려고 그랬다. 근데 검찰은 이 츠토무가 나중에 정신 이상을 주장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 검찰이 봤을 때 가장 큰 범행 동기는 성범죄였어요. 이 츠토무의 범행이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거든요. 또 그가 했던 짓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요. 이게 뭐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뭐 아주 조금은 오컬트 목적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범행 동기는 성범죄였어요. 1990년 3월부터 그의 공판이 시작되는데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정말 경악스러워요. 스토무는 아이들을 유인할 때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 멀리 미리 차를 대놓고 접근을 했어요. 대상은 10살 이하, 어린 여자아이들. 이 달콤한 거짓말을 하면 금방 넘어오는 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 그리고 사진 찍자. 날씨 덥지? 너 추워?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아이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납치를 하면 애를 들쳐업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일부러 아저씨가 먼저 갈 테니까 넌 뒤에서 따라와. 한 5m에서 7m쯤 거리를 두고 츠토무는 이렇게 뒤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애가 잘 따라오나 안 오나. 그러니 지나가던 행인들은 이 모습을 보더라도 애가 납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대낮이었고. 자, 그리고 츠토무는 4명의 아이들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어요. 차 안에서 조명을 켜두고 심지어 그 장면을 다 비디오로 촬영도 합니다. 아님 사진을 찍거나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미리 렌탈점에서 빌린 거였는데 츠토무 집이 신문사였으니까 이 아빠가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츠토무가 이런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었고 대신에 아빠 거 쓰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렌탈점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훔친 것도 있었어요. 렌탈점에서 훔친 것들. 경찰은 츠토무가 아이들의 손을 훼손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그게 컴플렉스 아니에요. 이 손이. 그리고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던 것. 그런 것들이 범행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스토무의 공판이 시작되자 그는 예상했던 대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다중인격을 주장합니다. 이 취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쥐 인간이나 또 다른 제가 한 거예요. 세상이 온통 까만데 갑자기 밝은 빛 속에 쥐 인간이었나? 또 다른 나였나? 그가 살해한 겁니다. 진짜 찐따 같지 않아요? 1989년 8월 법원은 그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어요. 이 2번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격 장애다. 정신분열증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인격 장애 범위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 다음 해인 12월에 2번째 정신 감정이 진행되는데요. 다중인격과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이 2번째 진단이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스토무는 공판 과정 내내 횡설수설합니다. 의도가 없었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아야코의 양손을 구워 먹었다. 한 번은 깨어나지 않는 꿈을 꾼 것 같다. 근데 제 비디오랑 차랑 면허증 돌려주세요. 할아버지를 부활시키려고 할아버지 뼈를 먹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저거 쇼하는 거다. 특히 이 시기인 행위를 했다. 이 진술은 일부러 정신 이상 감정을 받아서 사형을 면하려고 한다. 비난을 합니다. 1997년 4월 14일 무려 7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도쿄 법원은 츠토무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판사는 첫 번째 그의 정신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인격 장애는 있지만 정신병은 없다. 츠토무는 선하고 악한 것을 식별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검찰이 주장한 것, 식인행위, 특히 할아버지의 뼈를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검찰 말대로 제가 쇼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요. 사건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스토무의 변호인은 뭐라고 항변하냐. 그가 지금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투약을 늘려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건 만성이에요. 분명 사건 당시에도 그는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자, 검찰은 아니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깔끔하게 현장에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무려 4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의 정신병은 전혀 근거가 없다 반박했어요. 2006년 1월 17일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치토무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요. 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뭐 쥐인간이 한 거다 뭐 그런 헛소리 했는데 재판 도중에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이게 쥐인간이라고. 제가 꿈에서 만난 쥐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이 녀석이 쥐인간입니다. 사실 이런 만화는 뭐 감옥에서 뭐 재판장에서만 그린 건 아니에요. 그는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도 코믹 마켓 거기 가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팔았어요. 이 코믹 마켓은 일본에서 오타쿠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이 만화 박람회 같은 거라고 해요. 이 수천 개의 만화 서클이 참여하고 당시에는 한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토무는 맘모스콩이랑 월광 가면이라는 만화를 팔았는데 지인들 6명이 샀다고 해요. 6명. 치토무의 범행이 드러나고 나서 그의 가족들 또한 뭐 거의 파멸에 이르렀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 빼고는 법적으로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묵적으로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가족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간첩으로 의심받으면 그 가족들도 줄줄이 피해를 봤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치토무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치토무와 거의 동시에 신상이 노출되었거든요. 치토무의 여동생들 있죠? 전화를 엄청나게 받는데 너네도 죽어라. 내가 죽여줄게. 거의 범죄에 가까운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엔 집 전화선을 뽑았대요. 너무 시달리니까. 결국엔 첫째 여동생은 회사를 그만뒀고요.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파혼하자. 자, 둘째 여동생은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퇴했습니다. 또 치토무의 큰아버지 무려 5개 회사에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2군데를 그만두고요. 본인 명의로 된 회사는 아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심지어 작은아버지도 아니고 작은아버지의 딸, 치토무에겐 사촌이죠. 이 미야자키라는 성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 이 성 때문에 이혼하고서 아이들이 엄마의 성을 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에 있는 사촌 2명이 한 명은 경찰이고 한 명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권고사직 당했어요. 원래 이 집안이 유지였어요. 이 동네에서. 대대로 공을 쌓은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츠토무의 이런 끔찍한 범행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한 거예요. 이 가족은 츠토무가 체포된 지 1년 만에 거의 쫓겨나듯이 이사를 했고요. 이제 본인들의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뭐 거기다 친척들까지 이 사건에 전혀 관련 없는 사촌까지 피해를 보니까 특히 츠토무의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했대요. 츠토무 체포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아버지가 사카모토라는 기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의 심경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 기자를 안고서 펑펑 울었대요.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도 텔레비전도 보기가 무섭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만 들려도 또 우리 집을 취재하러 오는 건가? 심장이 조여옵니다. 그래도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 참아야겠죠. 이게 파국 아닐까요? 1994년 츠토무가 체포된 지 4년이 지났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집을 팔고 그 대금을 피해 유가족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우미시의 다마가와에 있는 이 다리에서 투신했어요. 이 높이가 한 30m쯤 된대요. 꽤 높죠. 이 모든 일의 원흉 츠토무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나를 마음대로 키웠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슬프지 않냐 물었는데 아니요. 그 반대인데요. 알아서 죽어주고 멋진데요. 참고로 츠토무의 집은 지금 없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허물었는데 그냥 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토지를 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린대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2008년 6월 17일 츠토무가 사형 선고 받은 지
2년이 지났어요. 자,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죠. 심지어 아직도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쭉 교수형을 유지해 왔대요. 그의 나이 45세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스토무는 사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본엔 속죄성 문화가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반성하고 죽음으로 사죄한다. 왜 도자기 이런 것도 제대로 사과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더해서 죽음으로 갚겠다. 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웬만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아들인대요. 근데 치토무는 항소를 했죠. 왜 치토무의 아버지도 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이 죄스러운 감정을 죽음으로 갚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치토무는 사형 선고 받고 항소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반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사형 집행 전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요. 아직 못 본 비디오가 남아있는데 말이죠. 이 말을 남기고 교수형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사형 후에 남겨진 그의 유골은 가족이, 그의 어머니가 인도하는 걸 거부했어요. 무용고 처리됩니다. 자, 그의 유골은 일본 법무성 납골당에 있다고 해요. 피해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 워낙 사건이 끔찍하고 이게 또 언론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유가족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북미 문화랑은 조금 다르죠. 이 북미에선 사건이 벌어지면 유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든다든지 공원의 이름을 피해자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반면에 일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픈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워낙 또 잔인한 사건이다 보니 가족들도 언론에 그만 시달리고 싶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점은 제가 평소에 준비하던 미국 사건과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 이후에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의 개명 신청이 급증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영철, 정남규 이런 사건 터질 때 많이들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치토무랑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도 피해를 봤대요. 게다가 이 사건은 일본의 ACG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ACG는 아니메, 코믹스, 게임. 당시엔 오타쿠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오타쿠 살인마 미야자키 츠토무 이렇게 언론에 도배를 하니까 이 대중들이 오타쿠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죠. 저 봐라, 저 집에서 만화만 보다가 저렇게 된 거다. 사실 오타쿠들이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이게 자극적인 소재니까 더 과장되게 부풀려서 보도를 했고요. 거의 95년도까지 이 ACG 산업이 탄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91년도에 도쿄도 의회에서 도서 규제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만화에 등급을 매겼어요. 과거에는 소년 만화, 성인 만화 구분이 없었대요. 이제는 확실히 이 등급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연쇄적인 범죄이고 또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경찰에게 도전장을 내민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저의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또 안나의 이야기 채널을 꾸준히 후원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패트리온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